아민 살해 후 소련의 꼭두가 쥐었던 카르마리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10년간 아프간 지도자가 수차례 바뀌는 정변을 거칩니다. 이 기간 동안 무자헤딘과 소련의 무력 충돌은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내죠. 소련군이 개인화기도 변변치 않은 무자헤딘을 단번에 쓸어버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자국 영토화시킬 것으로 보았으나, 이것은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무신론자이자 유물론자이며 반종교주의자인 공산주의들이 아프가니스탄의 가한 행위는 이교도와 열강에 대항하는 이슬람의 성전의 표상으로 이 전 세계 다른 무슬림 세력들에게 보여줬고, 이것이 그 해외에 있는 다른 무슬림 세력들을 규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오사마 빈 라덴도 자신의 본가인 사우디 왕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참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참전은 CIA의 협력과 중국산 무기들의 대량 유입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무슬림 중 3만 5천 명을 해외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여보냈고, 그들이 소련군과 대항할 수 있도록 무장하게 만들어줬죠. 이 시기에 CIA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에게 협력합니다. 심지어 여론전도 불사하면서요. 미국은 솔직히 티나지 않게 아프간을 지원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이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슬람, 테러리스트 이런 거 단어를 떠올리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 테러리스트의 동반자, 이 총이 있죠. AK-47, 그리고 알라의 요술봉이라고 했던 RPG-7이 있죠. 사진에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보셨을 거고. 근데 이때의 아프간 무자헤딘이 사용했던 무기에는 솔직히 RPG-7 대신 미국에서 제공한 스팅어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각종 보도 자료에도 맨패드 장비로 스팅어 미사일을 들고 있는 무슬림 반군 사진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미군 주력 돌격 소총이었던 M16이 지원되지가 않고 AK-47은 이때도 반군들이 다수 제공받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제공을 했을까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제공되었던 거는 사실 러시아제 AK-47이 아니라 중국제 카피본이 대량으로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은밀하게 지원하길 바랬었고, 이게 발각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인데요. 당시 CIA와 그리고 달러 보유고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AK-47을 복제한 이 카피본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론전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람보2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람보2의 배경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도와 소련과 싸우는 람보의 영웅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영화에서 무자헤딘을 철저한 희생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조금 논외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람보와 이제 무자헤딘을 괴롭히는 소련의 이제 좀 악마 같은 모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말 타고 달려가는 이제 무자헤딘을 공격하는 러시아 헬기인 밀-24 하이드가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냉전 시대인데 적성국 무기를 구할 수가 없죠. 구할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헬기는 프랑스제 슈퍼 퓨마라는 헬기를 외형만 개조를 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하인드가 아닙니다. 복제해낸 그냥 카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제 헬기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 정도 투자가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한동안 계속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에도 CIA가 뒷돈을 댔었다, 제작비를 댔었다는 말이 좀 많았었고요. 근데 이런 식의 홍보성 영화는 또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아실 분은 아실 텐데, 돌프 룬드그렌 주연의 레드 스콜피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예 제작자가
이 CIA의 협력자라고 다큐멘터리에서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완전한 홍보성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의외로 흥행에 좀 크게 성공을 해서 당황했었다고 알려진 뒷담화가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에서도 짝퉁으로 만든 미일 24 하인드가 등장합니다. 위장색만 바꿔서요. 자, 아무튼 소련의 소모전은 당시 소련의 오일머니 급락과 더불어 소련의 경제 상황을 더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끌고 있던 1987년 허수아비 정권으로 있던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카르말이 갑자기 소련으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망명을 해버렸고, 그 뒤를 이어 아프가니스탄 정보부의 책임자였던 모하마드 나지불라 아흐마드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됩니다. 나지불라 대통령은 경제회복 정책과 신학자들 세력과의 연정도 하겠다고 떡밥을 여러 번 던졌었는데요. 그동안의 세월이 있는데 이 무자히딘들, 이슬람 세력, 무슬림 세력들이 이걸 믿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나지불라 역시도 자기는 그 말은 하긴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거 쉽게 안 되겠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영악하게도 평화회담을 제의하면서 동시에 심리전을 펼치고, 그리고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무자히딘 병사들이 이제 귀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소련이 제공한 전차와 무기들로 강력하게 진압을 하는 등 이걸 강약 조절을 정말 잘하면서 생각보다 무자히딘과의 전쟁을 잘 이끌어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경제 상황이 나빠진 소련입니다. 추억의 이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르바초프. 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소련군의 철수를 선언합니다. 1988년 아프간, 파키스탄, 소련, 미국이 제네바에서 회동해서 아프간 내 소련군 철수를 하기로 합의를 보죠. 그리고 소련군이 이렇게 빠지고 나자 1990년 결국 아프가니스탄 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지불라는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기는 했는데 불가피하게도 대대적인 숙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슬람 반군 세력과의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상당수의 지휘관들을 천국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군사력에서 점차 밀리게 된 나지불라는 배후 세력일 때 이제 소련도 없고, 망명을 하고 싶어도 독재자를 받아줄 유엔 국가가 없다 보니 망명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2년 나지불라는 무자히딘 중에 온건파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면양장의 꿈을 꾸었었는데요. 탈레반의 초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자히딘 중 좀 급진적인 군벌이 카불을 점령하면서 그의 꿈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특히 파슈툰족 탈레반이 이 좀 급진적인 세력들이 많았었는데요. 같은 파슈툰족이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서로가 서로의 총불을 겨눈 시기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것도 그 정도 세월이면 피를 나는 형제간에도 원수가 될 세월이었습니다. 결국 이 죽음도 좀 끔찍하지만 나지불라는 거세를 당한 후에 차량에 산채로 끌려다니면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 뒤에 목이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설의 무자헤린이라고 불렸던 아흐마드 샤 마수드 같은 온건한 사람들조차 이 탈레반을 강하게 비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같은 순위파 무자헤딘끼리도 분열하게 되는 현상을 이 급진적인 무자헤딘, 탈레반의 초기 버전이었던 이 세력들과의 갈등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국 이 부절된 양상의 최종 승자는 지금의 탈레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가니스탄의 국토 면적에 비해서 중앙의 행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대한 힌두쿠시 산맥이 국토를 반으로 가로지르고 있고 그 외의 지역도 거대한 모래산과 극악한 지형을 갖고 있죠.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동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부족들 간의 지역을 나눠서 지내고 있는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은 전 국토의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종족 간의 터전이 아예 다르고 그 종족 간의 인종이 또 다르고 그 안에서 이슬람 종교 교리에 따라 자신들끼리 신분을 또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이 지형적 특성은 지방의 토착 세력, 그러니까 즉 이슬람 근본주의를 가르치는 지역의 이 이슬람 군벌에게 더 큰 권위를 자꾸 부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아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프간을 먼저 지배했던 영국의 식민지 경영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메인 식민지는 사실 인도였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은 사실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완충지대 역할로 삼았죠. 원래 아프가니스탄 국경은 인드라강을 경계로 했었습니다. 훨씬 더 이제 파키스탄 쪽 가까운 그 아래편 쪽에 있었는데 영국은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아프간의 국경을 훨씬 축소시키고 위로 올려보냈죠. 그리고 그 땅은 지금 파키스탄의 영토가 되었고 그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파슈툰족 역시 파키스탄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식민지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그어버렸고 그렇게 열강의 이익이 반영되어 나타난 아프간의 기형적인 영토가 지금의 와칸 회랑입니다. 아프간은 영국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쳐왔는데요. 독립운동의 근간이 이런 지방 이슬람 토호 세력들의 규합에 의해서가 1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규합되는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 뭉쳐주는, 그러니까 지방의 이슬람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으는 것처럼 청년들을 모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경영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던 영국. 사실 이 방식은 힌두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토착 세력들이 소규모로 군대를 모아서 마치 삼국지 시대 때 조조 군벌, 유비 군벌, 뭐 다른 군벌들이 사색들을 모아서 한 곳에 집결해서 반군을 크게 세운 것처럼 진행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영국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고심을 풀어줬던 것이 먼저 이슬람에서 식민지 경영을 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장군을 죽일 것이 아니라 이슬람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살해하라고 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위기가 생겼을 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병력을 바로 규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바로 지시를 내려서 군사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방의 무슬림 교육자가 이것이 신의 뜻임을 천명하고 그 지역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중앙으로 모여 군대를 만드는 방식이 전통적인 무슬림 방언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네덜란드 가르쳐준 대로 이슬람 선생님, 무슬림의 선생님들을 암살하거나 살해하거나 그리고 잡아가거나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의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리더, 교육자들이 대거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극단주의자와 경전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기꾼들, 그리고 테러리스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자칭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세속적인 근대적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못해 아예 배교 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일단 여성 자체를 남성의 부속물로 보는 문화에서 남녀 아이들이 같이 교육을 받는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정부의 만연한 부정부패로 세비 유출이 너무 극심했었죠. 이런 모든 문제는 결국 아프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낮추게 되게 만들었고, 교육의 질이 정상 유지될 수가 없다면 사회 전반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경제 성장의 기본은 인지에서 비롯한다는 걸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프간 정부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걸 원치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런 악순환은 극단주의자 종교관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잔혹한 행위들을 부정적이지 않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시대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그들을 공통의 교육으로 이끌기 위해서 결국 경제와 사회 인식이 어느 정도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공산 정권 세력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무너지고 나서 이 새롭게 들어온 이 세력들이 이런 희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는 겁니다. 탈레반은 1994년 아프간에서 결성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정치 조직에서 소련의 허수아비 정권을 몰락시킴과 동시에 확실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놈의 탈레반이 그 어원인 학생들이란 이 귀염귀염한 단어와는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된 선생들이 없으니까 이 경전의 이유와 제대로 된 해석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신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충실함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코란에 배덕한 자는 돌로 내려치라라는 경전의 문구가 나와 있으면 이걸 정말 곧이곧대로 정말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학생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종족 간의 갈등과 공산주의 세력과 협력했던 다른 이슬람 혹은 왕권 복골을 찬성하는 이슬람 또는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테러를 해야 된다, 테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슬람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 탈레반은 지배층으로서 화합이 아니라 오로지 무력으로 때려잡는 모습만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갈등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자 이 이슬람 세력들은 각자의 신념, 각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성전을 외치고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극단적이며 독선적이었는지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해초 스님의 왕호 천주 국정에서도 등장한 바미르 석굴을 폭파해버린 겁니다. 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우상 숭배, 그것을 금하기 위해서란 이유였죠. 국제사회와 여러 단체의 만류에도 그리고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벌인 이 문화재 파괴는 이 바미르는 정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인권 탄압도 정말 부지기수였습니다. 참고로 이슬람 혹은 신정 국가의 개념이라고 해서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몇 개의 나라들, 오랜 시간 안정적인 국가 경영이 되었던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샤리아, 이게 뭐냐면 코란과 무함마디 전승록 그리고 일종의 이제 무슬림 판례집 같은 한 4가지 정도 섞어 놓은 건데요. 안정적인 이슬람 국가들은 이런 샤리아보다도 종교와는 거리가 있는 뭐 대륙법이라든지 혹은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이런 걸 형벌의 기준으로 삼고 운영을 합니다. 반면 이슬람의 경전과 샤리아를 탈레반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처벌하고 멋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 기간이었던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사우디의 친미 잔응 체계에 반대해서 알카에다를 창설했던 빈 라덴은 기존에 있던 반소 운동을
반미 운동으로 전환합니다. 그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DC의 펜타곤에 항공기 테러를 자행했고 2011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은신해 있다가 미 해군 특수부대 대부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죠. 이 일련의 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탈레반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 통치와 인권 침해로 이미 국제사회 지탄을 많이 받고 있었고 2001년 9.11 테러 주도자로 지목이 되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미국의 신병 요구를 거부하자 보복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무려 붕괴 직전까지도 갔었죠. 그러나 이후에도 탈레반은 꾸준히 세력을 확대했고 2021년 8월 15일 미군의 철수와 함께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20년 만에 정권을 다시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적 기반이 너무 취약했던 아프가니스탄에 투여한 미국의 13조 원이 중공에 산화한 것도 있으며 콩을 먹지 않는 아프간 국민들에게 5천억치의 콩을 물자로 보내고 양귀비 재배로 먹고 사는 아프간 국민들을 다른 동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샤프란 2천억치를 보내면서 엄청난 삽질을 해버린 미국의 정책 실패도 한 몫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양귀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양귀비는 오랜 세월 아프간의 그 농민들에게는 주요 작물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성분, 그러니까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아편은 이렇게 주요한 이 아프간 농민들의 수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을 중간상으로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었죠. 사실 판매 인프라가 너무나 약한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판매 루트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 환경,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의료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 그 농민들의 입장에서 양귀비 일부 성분들은 구급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약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샤프란을 구해서 심어서 농사를 재배를 하라고 해봤자 이걸 어디로, 누구에게, 대체 어떻게 팔라는 말이었을까요? 이렇게 한 국가를 구호한다는 것은 몇 가지 선물과 돈을 던져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국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 월급이라고 주었던 8천억, 그건 숫자만 채우고 있던 유령 병사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사라져 버렸고 그 유령 병사들은 탈레반이 온다고 하자 정말 유령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현재 탈레반이 점령한 후의 기록이나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경제 기반이 상실된 상태에서 기준점을 잡는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은 미군령 시점의 기록이 남아있는 카불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부동산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간은 미군의 개입이 이뤄진 후에 미국의 지원군 없이 경제를 논하기는 좀 어렵죠. 경제 성장률은 미국의 자금 지원 규모와 달러의 화폐 가치의 변동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2%, 4%씩 이렇게 우리로서 상상도 못할 성장률의 널뛰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2013년부터 미국이 지원 규모를 줄이자 아프간의 GDP는 급전직하해버립니다. 그리고 앞서 양귀비 재배의 부정적인 미국의 그 농작물 변경 유도에도 팔로가 없던 농민들은 결국 이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행정력까지 계속해서 부재하다 보니까 미국의 지원이 지방까지 전혀 내려오지를 못하게 되었고 이런 미국의 지원이 가능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농민들이 우후죽순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카불 같은 곳으로 지방의 농민들이 다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무려 인구 4천만 중에 1,000만이 카불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자 당연히 엄청난 주택난에 시달리게 되죠. 부동산 시세는 이렇게 수요의 증가로 급등하게 되는데 특히 월세가 폭등하게 됩니다. 카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돌파해 버릴 정도의 월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신도시 건설 그거가 비슷한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주택들이 카불의 부유층이나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주택 건설의 규모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면 완전히 엄발 오줌 누기 정도이라서요. 인구의 상승되는 그 폭을 주택 숫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의 특성상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보면 출산율이 5에서 7%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장년 남성 인구 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카불의 인구의 50%가 여성이었고 40%가 15세 미만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의 특성상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전무하다시피 하죠. 교육 수준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을까요? 그런 일자리도 물론 같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들이 벌어오는 소득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주택을 매수 가능한 일부 부유층들만이 이 새로 지어지는 주택들조차도 소유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는 노동력을 바탕으로 월세를 살아야만 하는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즉 미국의 달러가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부자가 되어가는 구조가 됐던 겁니다. 그 뒤의 일은 언론 지상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카불을 탈출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축구 선수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까지 아프간의 과거와 주택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간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련은 아프간을 철수한 그 2년 뒤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게 됩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전쟁으로 자신들의 자금을 탕진해 버리면서 강대국이었던 소련은 과거로 가게 되었죠. 딱히 어떤 특정 국가를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21세기에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국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자는 그저 독재자일 뿐이고 그 독재자의 미래는 역사가 지금까지 증명해 왔습니다. 위대한 러시아는 사라진 소련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의 주제를 조금 파악하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 그 내용들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그게 파생되는 것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다 연동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 그 이면에는 정치가 함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Coming soon.